자,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간의 그 랜덤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고요. GA, 지네틱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들이 서로 합쳐지는데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약간의 노이즈들, 그러니까 뮤테이션, 뭐 돌연변이를 추가해 넣으면은 뭔가 수렴해서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화면에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조금 이번에는 색다른 예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극단적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인간적인 모션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정의들은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외에도 다른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의 간단한 기능 하나를 가지고 어떤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보여주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래픽스 수업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로봇을 가지고 명령들 설계해서 뭐 자기가 말하면서 움직이는 것들도 한 3년 전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로, 여기 기본적으로 뭐 다이나믹스는 없고요. 피 컨트롤을 가지고 합니다. 피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정한 각도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익스포넨셜하게 움직이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에 이제 옛날 뭐 지도 교수님하고 저도 한번 싸움, 뭐 이거 가지고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도대체 사람처럼 보이는 모션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경로 설계라고 하는 기법들, 여러분들 4학년이니까 다들 배우셨는데, 뭐 큐빅 폴리노미얼, 뭐 y는 ax a 더하기 bx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제곱, 큐빅 변수가 총 4개가 있었죠. cx 제곱 더하기 dx 제곱 상승 하면 이런 식의 커브를 가지고서 시작과 끝점, 시작 속도, 끝 속도 가지고 경로 설계하는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그 경로들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들의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 컨트롤만 가지고 하면 뭐 그래픽이든 그래픽이 아니든 간에 간단한 뭐 이렇게 손 흔드는 이 정도의 모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피 컨트롤만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로봇이 이렇게 시커먼 화면에 멈춰 있고요. 움직이면 전형적인 로봇의 움직임이죠. 찡착 찡착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앵거, 환한 표정. 이 보면은 그냥 로봇이죠. 뭐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뭔가 되게 사람 같은 느낌은 안 납니다. 대신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이제 피 컨트롤만 쓴 경우고요. 두 번째는 피 컨트롤에다가 노이즈를 살짝 섞어 놨어요. 그래서 각도 단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의 노이즈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관절들의 노이즈를 섞어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제가 되겠고요. 지금 이 로봇은 뭔가 슬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 짓도 하지 않고요. 모든 관절들, 얼굴만 빼고요. 모든 관절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의 사인 커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 커브는 또 주기가 일정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규칙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기에도 편차들을 주고요. 그리고 뭐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5도 정도 이렇게 흔들. 그래서 건들거리고 있죠. 이 건들거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똑같은 명령어를 대입을 했을 때 아까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시죠? 약간 뭐 손가락질 할 때 얼굴도 표정이 안 움직이긴 했지만 그거는 귀찮아서 안 넣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보시면은 얼굴이야 뭐 그냥 지금 정해져 있는 형태대로 움직이니까 똑같은 수준인데 이 손 움직임들 큰 모션들을 보시면은 뭔가 부정확하죠. 이 끝단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 왜냐하면 각도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형태로 사인파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건들건들 하는 것들이 고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건들거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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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살짝 넣어주면 소리는 이제 지저분하게 들리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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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하지만 주기도 살짝 바꿔주고 뭐 특정한 페이즈들 옵셋들 넣고 그다음에 주기 프리퀀시 대역도 조금씩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앰플리튜드도 살짝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떨 때는 2도 어떨 때는 2도 가지고 몇 번 그리다가 또 어떨 때는 한 5도 가지고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섞어 놓으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모션들이 얻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손짓 발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손짓 발짓들이 피 컨트롤이 아니란 얘기죠. 치킹 치칵 치킹 치칵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션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흔들리면서 움직임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경우에 절대로 멈춰 있지 않고 똑같은 액션 두 개를 반복하더라도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대상이 있으면 제가 이걸 똑같이 찝을 수 해보면 속도가 빠르면 좀 어렵죠.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절대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 노이즈처럼 랜덤 프로세스, 정확하게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랜덤 프로세스들을 살짝 집어넣는 경우에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얘가 뭔가 드리번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의도가 없이 그냥 각도만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인식적으로 하거나 하면 이 노이즈, 특히 센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노이즈는 사실 피할 수가 없고요. 자연계 전체가 노이즈는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움직이고 있는 것들 대부분 노이즈가 있고 우리가 뭔가를 사진을 찍어도 노이즈가 있고 원래 우리 세상은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안에서 퀀텀들이 계속해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얘가 멈춰있는 죽어있는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단위들이 계속해서 퀀텀 단위들이 그 다음에 원자 단위들이 여러분들 몸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구상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멈춰있지 않고 뭔가 흔들흔들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지우개는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작게 진동을 하죠. 진동을 자기 자신이 꼭 평형이 돼서 힘 평형이 된 상태에서 진동을 하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저기에다가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을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전자레인지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로 강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에너지더라도 이 녀석의 고유진동수하고 맞게 되면 얘가 크게 흔들리겠죠. 이 녀석들은 진동수가 없다 그러면 고유진동수, 공명현상이 안 일어나겠지만 아주 작게 미세하게는 진동되고 있고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자 쪽에 뭐 물리 쪽에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고가 멈춰있지 않잖아요. 딱 어른 것처럼 멈춰있지 않은 이유도 여러분들 두뇌에서 계속해서 거대한 화학 공장이니까 뭔가의 데이터 흐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더 낮아지는 상태가 있고 높아지는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예제에서는 이 노이즈를 조금만 더 크게 넣어보시면은 굉장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더 노이즈를 한 10도, 20도 정도로만 올려봐도 팔다리가 이렇게 꼬이는 개업했을 때 켜놓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그거는 뭐 이목을, 시선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잘 이해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게임 캐릭터들 보면은 뭐 이미 옛날 2D 때부터 유명한 기법입니다만
뭐 스트리트 파이터 옛날 구닥다리 여러분들 태어날 때쯤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 녀석의 경우에도 하고 움직이는 신들이겠죠. 그리고 가만히 절대 멈춰 있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로봇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로봇들, 뭐 안내 로봇 이런 경우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 로봇이 고장났다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불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가갔을 때 피드백으로 안녕하세요 라든가 뭐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보들이니까 그래도 뭔가 로봇이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처음 뭐 뚜껑을 열었을 때 하고 누르잖아요. 키보드를 누르거나 그러면 조금 있다 반응이 딱 나타나죠. 그 반응이 느리면 느릴수록 컴퓨터가 고장났나 꺼졌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죽어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성 이런 부분들이 살짝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러운 피드백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밌는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챕터 2에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앞서서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내가 확률적 범주 안에서 완전 브라우니안 운동은 아니고요. 지 멋대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확률적인 계속해서 움직임들을 조정을 하고 걔들이 약간씩 흔들어주고 뭐 랜덤 프로세스를 흔들어주는 거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랜덤이고요. 앞서서 보셨던 GA,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랜덤 프로세스를 정말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브라우니안 운동처럼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작은 범주 안에서 흔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방금 전 보셨던 흔들거림은 내가 요 정도 범주로만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여기서도 약간 고려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값 주변에서만 각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5도라고 얘기했지만 확률적으로 어떨 때는 5도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률이기 때문에 물론 아주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7도도 움직이고 어떨 때는 2도도 움직이고 이런 확률값 5 주변에 평균값 5 주변에서 살짝 흔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5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는 평균이 5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근처에서 흔들리면 좋겠네 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약간 스토캐스틱 환경에 해당할 만한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특정한 평균값 주변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다른 시야에서 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한번 숙제를 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 청소기 로봇을 할 때 있었던 재밌는 사례라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인 문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저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신호철이나 뭐 인식계열 쪽 수업들을 들으면서 뭔가 센서들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써서 센서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인지하는 코그니티브한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센서 써가지고 광량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아날로그 컨버전해서 AD 컨버터 써서 AD로 디지털로 바꿔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숫자 레벨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있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뭐 액추에이터 써가지고요, PWM에다 또는 뭐 모터 드라이버 같이 써가지고 모터를 돌려보시면은 얘네들이 뭔가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센서보다는 어쩌면 액추에이터 쪽이 여러분들이 좀 더 쇼킹할 수 있는데요. 이 광량, 형광등 밑에 제가 이 센서를 갖다 놓고 광을 재보면 센싱되는 값이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뭐 127 이렇게 해서 고정되어 있나요? 빛의 밝기 변화가 없는데도 빛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도 보셨을 겁니다.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폭들이 좀 더 커질 거고요. 그냥 지금 제 방처럼 아무도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에 센서를 갖다 놓으면
센서가 하나의 값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센서 값들도 흔들립니다. 물론 흔들리는 헤르츠가 60Hz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광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이즈가 있는데 그 노이즈를 프리어 트랜스폼해서 FFT 돌려서 결과를 봤더니 60Hz 근처에 뭐가 이렇게 피크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는 전원하고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광원이 형광등이게 되면 우리 AC 전원이 60Hz이기 때문에 60Hz에 뭔가 주파수가 있겠죠. 변동이 있을 거고. 태양광 밑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밑에서도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값들은 살짝 변하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센싱하는 모든 것에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정말 랜덤 노이즈,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노이즈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계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광등의 경우에는 60Hz로 전원이 들어오면서 불빛이 흔들리기 때문에 노이즈가 60Hz 정도의 모델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사실 자연계에 있는 모델들이 우리는 가정을 해서 태양 밑에다 두면 이 센서는 노이즈가 없이 하나의 값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우리가 가정하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이 그 안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그 가정을 안 한 것들을 자꾸 찾아서 예를 들면 형광등처럼 60Hz 관련되면 형광등 노이즈니까 그건 제거한다 쳐도 그래도 센서가 흔들리는 게 있죠. 그러면 센서와 AD 신호 처리하고 있는 소자들 사이에서 생긴 다이나믹스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종류의 노이즈 성분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그걸 다 제거를 하면은 사실 이상적으로는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상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게 이 소자들도 원자 단위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노이즈라는 것들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신 내용하고 좀 다르게 이 확률 세계관은 뭐냐면 확률에 기반한 노이즈들이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공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여자친구의 마음, 남자친구의 바람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자친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률적 변화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버스가 10분에 한 대씩 오는데 나는 지금 가면 버스를 탈 것인가 1분 뒤에 가면 버스를 탈 것인가 10분에 한 대 오기 때문에 분당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든 조금 있다 가든 확률이 좀 달라지는데 어제는 이 시간에 갔고 오늘은 이 시간에서 1분 더 가면 어제보다 확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여기 사람이 있는데 딱 때리면 얘는 맨날 때려도 가만히 있어. 때리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 행위가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이씨 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계속 들어와도 동일한 확률적 분포를 갖고 있는 것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룰 거고요. 여러 번 하면 또 여러 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조건부 확률의 한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근데 센서는 원래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모터에다가 PWM을 얼마 듀티를 주었더니 각도가 띵 얼마가 되고 속도가 얼마가 땅. PWM은 원래 속도 제어를 하는 것이니까 특정한 헐츠에서 특정한 속도가 나오더라.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어떨 땐 조금 빠르고 어떨 땐 느려지더라.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 모터는 똑같아요. 실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코더도요. 인코더 신호가 어쩌다가 일명 씹혀서 인코더 신호가 하나가 미스가 날 수도 있고요. 인코더는 인코더일 뿐 모터의 실제 축은 인코더 각도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래시를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모터는 100도로 들어왔는데 모터 끝단은 띠깍띠깍 하면서 백래시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모터가 그날따라 날씨가 오늘 더워서 모터가 과열이 돼서 덜 돌 수도 있고 하지만 인코더는 제대로 잰다면 맞아 떨어지겠죠. 인코더는 디지털 시그널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관은 에러가 적을 뿐이지 에러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날로그 신호일 때는 워낙에 노이즈가 처리가 하기 어려웠지만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이러한 깍두기 형태들로 디지타이즈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에러가 적어 보일 뿐이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이 사이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값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런 값들을 버리는 것 뿐이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 사이에서도 데이터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겠고요. 이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깍두기 하나 0하고 1인데 이 사이에서도 값이 흔들리는 게 여러 개가 누적이 돼서 신호를 표현해야 된다면 흔들리는 시그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확률 기반의 랜덤 프로세스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드론 보시면은 드론이 계속 흔들흔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는 스토캐스틱 월드에서는 모든 것들은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왜 이런 입력 센서 쪽은 노이즈가 있는 거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액추에이터가 워낙에 다이나믹스가 적은 것들을 가지고 무슨 서버 모터 나부랭이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잘 못 보신 것들인데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코더를 써서 제어기를 걸어서 포지션 컨트롤을 해서 에러를 안 보이게 특정 범위 밑으로 줄였을 뿐이지 에러는 계속해서 있고 이 노이즈성의 문제점들은 언제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여기 뭐 로봇이 있는데 여기에 모터를 빼가지고 모터만 봤을 때는 에러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여기다 꽂아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끝단에서 뭔가가 또 움직이고 시스템이 거대해지면 해질수록 뭔가 이 시스템 전체에 노이즈라든가 에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간단한 거를 해보고 뭐 이런 모터 하나만 돌려보고 아 노이즈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이 세계관은 우리 실제 사는 세계관도 그렇지만 확률 기반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앞부분에는 제가 한 글자로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현들을 몇몇 수업들에서 이제 많이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RBF도 다뤄봤고 예전에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요. 이 함수 시그마 루트 2파이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라는 수식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전기분포를 배우면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X라고 하는 랜덤 베어리어블이 있는데, 자, 이걸 일종의 기호들로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 X라고 하는 랜덤 베어리어블, 랜덤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N, 노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더라. 지금 보시면은 틸다, 물결 표시로 표현된 것들은 얘네들이 확률 기반의 분포를 한다라는 것이 X는 뭐 3이다, X는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많은 수학적인 수학 기반의 여러 가지 툴들, 뭐 매트랩,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은 C 언어 다 보시면은 X는 1이다, 2다라고 대입을 하지 X는 무슨 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군데만 있죠. 그 랭귀지 R에 보시면은 기본 변수가 이렇게 분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여기 이퀄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이퀄 표시를 넣으면 등호를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그룹이야, 이런 분포야. 노말 정규 분포를 이루고 평균은 뮤가 되겠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갖는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x는 평균값 주변에서 표준 편차 시그마를 가지고 분포를 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커브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식, 고등학교 때도 배웠습니다만 이 수식은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 그냥 가우시안 함수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PDF고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PDF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값은 앞부분에 뭔가 있고 exponential 그리고 여기 뮤하고 시그마가 있습니다. 얘 커브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PDF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이렇게 빈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우시안 형태의 커브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빈도가 여기가 높고 끝단은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는 되게 높게 나와서 한 25 정도 되고 밑에는 거의 없어서 0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확률 밀도 함수의 요 맨 높은 점, 최대점은 1이 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밀도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 면적을 구해야 이때 확률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교화를 했을 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확률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제가 랜덤 함수 NORM, 노말의 약어고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가 아니라 랜덤이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로 랜덤하게 뿌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첫 번째 0, 1 이렇게 나가는데요. 첫 번째 0은 평균 값이에요. 평균 0 주변에서 표준 편차 1을 가지고 데이터를 100개 정도를 뿌려라. 여기 있는 거는 차원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뿌려라. 이 뒤에 숫자가 아마 1차원이 맞을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1 잘 안 쓰거든요. 01, 100만 많이 써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렸습니다. 왼쪽에다 그려보니까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숫자가 0이잖아요. 여기 0 주변에서 뭔가 흔들리는 데이터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쯤은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표준 편차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표준 편차는 범위가 아니죠. 0 주변에서 어떤 분포를 갖는가에 대한 비율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2가 넘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넘는 값들도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뒤에서 얘기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된 데이터 100개, 지금 보시면 여기 0부터 100개까지 데이터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눈을 개슴푸레하게 뜨고서 멀리서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어때요? 가운데 주변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주변 평균값 0 주변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서 히스토그램 얘들 중에 0 주변에 있는 거의 개수를 세고 뭐 예를 들면 1 주변에 있는 거의 개수를 세고 마이너스 1 주변에 있는 것의 개수를 세고 마이너스 2와 뭐 마이너스 1.5 이 사이에 있는 거의 개수를 세고 그래서 개수를 세는 형태가 영역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 정확하게는 이 폭들을 BIN 쓰레기통이죠. 빈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빈들이 몇 개가 있을 때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대충 보시면 0.5 주변에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0 주변에는 많이 안 보여 있어요. 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아까 0 주변에 평균 0 주변에 많이 몰려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0.5하고 1 사이가 제일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샘플을 얼마만큼 모았는가. 지금 여기 100개만 모았거든요. 샘플의 개수를 늘려보겠습니다. 10,000개를 썼더니
이제 0 주변에 좀 높은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개수를 더 많이 늘려봤어요. 개수를 더 늘리고 더 늘리고 더 늘리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만 한 3,500개 가까이 있네요. 가운데가 제일 높고, 옆으로 가면 낮아지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맨날 이 가우시안 커브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의 개수를 세보면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녀석들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여기 지금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 녀석보다 요 옆에는 연속적이지가 않죠. 근데 개수를 더 늘려서 10,000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를 넣으면 이 부분이 거의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항상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약 350개가 0, 1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해보면 0 주변에 있는 것의 개수가 350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34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370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많이 해보면 이런 분포를 비슷하게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여줬고 이 부분에선 몇 개가 나온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근처의 값이 나오는 것이지 그 값이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오른쪽 예제는요, 사실 이 녀석의 지금 표준 편차가 아까 보시면은 1이었어요. 근데 이 표준 편차를 늘리게 되면 그래프가 옆으로 더 퍼지면서 다른 형태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0인 경우, 4인 경우가, 여기 마이너스 4인 경우, 4인 경우가 거의 개수가 없었는데, 시그마 표준 편차를 올리게 되면 이쪽 부분 마이너스 4나 4인 경우, 지금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대신에 얘는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겠죠. 근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350개고 여기는 지금 3,500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 개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도 늘렸지만, 표준 편차를 늘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짜고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350이고 여기 3,500이니까 아마 데이터를 10배 이상 제가 늘린 것 같습니다. 조금 혼동스럽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조금 더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요, 이 로봇공학에서, 로보틱스에서 쓰이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노이즈는 일단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 안에서의 로봇은요, 특히 로봇은 또 현실 세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실험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뤄지죠.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움직여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산업용 로봇들 뭐 찡찡 되게 정확하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협동 로봇들, 요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탁상교에 있는 로봇들, 이번에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알았지만 100마이크로미터의 위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 움직였을 때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에서 확률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게 되면 오차가 0이 아니라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최대 최소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로봇들은 오차가 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어비를 대폭 낮추기 때문에, 현대 로봇은 이번에 제가 치수 보니까 제 키만한, 제 팔을 다 피면은 제 키보다 훨씬 크겠습니다만, 그런 계열은 한 3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반복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0인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어떠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뭐 한 1mm 오차 있는 거 별거 아니겠지만,
뭔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정확하게 놔야 되는 세계로 가고, 그 세계의 정확도가 점점점 증가해야 된다면 마치 우리가 그 소인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에러가 1mm만 돼도 굉장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물체가 잡을 때 부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서 이런 오차들은 확률 밀도 함수를 토대로 특정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랜덤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노이즈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랜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는 원래 노이즈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수학적인 세계관에서는 노이즈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는 그 위에다 우리가 노이즈를 플러스 아까 각도제가 더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해 넣을 수 있죠. 이 세계관은 노이즈가 없잖아요. 그래픽 공간 자체는 노이즈가 없고 수학적인 공간이라, 근데 추가로 노이즈를 모델링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이즈가 무조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가 모델링 기반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싶으면 노이즈 모델에 대한 것들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형광등은 60Hz로 60Hz 노이즈가 들어올 테니까 60Hz 근처에 노이즈 제거하는 필터를 달아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 랜덤 프로세서라는 것이 노이즈 관점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거지만, 앞서서 몇 개의 예제처럼 흔들 한다거나 뭔가 해를 구해야 되는데 퍼터베이션, 흔들어주는 역할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경우에 쓸만한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매티컬 모델의 랜덤 프로세스는 무조건 나쁜 건가?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퍼터베이션 예제들처럼요,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델링을 했지만 그 모델이 예상하지 못한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거를 뭔지 찾아서 모델링만 하게 되면 모델링 기반으로도 그 노이즈들을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스토캐스틱 또는 뭐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뭐 흔들흔들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노이즈를 피할 수 없다면, 이 랜덤 프로세스에 의한 노이즈를 피할 수 없다면 랜덤 프로세스를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똑바로 가지 못해요. 어차피 똑바로 못 가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 로봇은 어딘가로 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똑바로 못 간다면 처음부터 삐뚤어 가게 만들어 놓지 뭐 라고 하는 스타일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원래 삐뚤어 간다면 삐뚤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로봇을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삐뚤어질 수밖에 없게 설계도 하는 겁니다. 나는 삐뚤어질 테야.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오늘 이 수업 챕터 4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뭔가 유어가 아니고 얘기 한 글자 붙였고요. 랜덤 프로세스는 우리가 모델링 기반의 접근을 할 때 해로운 것인가? 나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확률 기반의 모델링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링을 할 때 확률 기반 랜덤 프로세스들이 있는 것이 나쁜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자체를 모델링을 해서 원하는 결과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게 나쁜 건가? 우리가 만약에 if, else, if then 이것만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는 이 랜덤 프로세스가 포함된 것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인 트레이서 같은 거 만들어 봐서 뭐 왼쪽 센서가 뭐 50보다 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 센서가 5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 그런데 노이즈가 이 안에
센서와 액추에이터 두 군데에 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if then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결정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처음부터 확률 기반의 스토캐스틱 세계관이기 때문에 if then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if then을 쓸 계획이었다면 이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 것은 우리의 모델링에 굉장히 해로운 녀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if then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문제가 딱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그 근처에서 확률 형태로 있거나 또는 뭔가 우리가 이 근처면 되는데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 문턱값들 스레시홀드 쓸 때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근처에 있다고 있을 때에는 왼쪽으로 가자, 이 근처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스타일로 표현했고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에서는 옵티멀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해가 이 근처에 어디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무언가 최소값이나 최대값 형태들, 옵티멀 기법들에 관한 것들 따지는 것. 대표적인 사례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리워드 관련해서 리워드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옵티멀 기법을 도입한 게 바로 강화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보시면은 예전에 RBF도 썼고요. RBF를 적분을 하게 되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죠. 얘네들이 뉴럴 네트워크에 쓰인 이유도 얘네들이 데이터가 랜덤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함수들이 쓰였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으로 또는 광의적으로 커널 펑션들에 쓰였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조금 바꿔보시는 거고요. if, else로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 그리고 무언가 흔들리는 것들, 최적화라든가 확률이라든가 약간의 범위들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컨트롤, 우리가 제어를 하잖아요. 제어도 특정한 값 주변으로 이렇게 가지 항상 똑같은 궤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럼 과연 디터미니스틱일까 스토캐스틱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이 컨트롤의 경우에 PID, PD 컨트롤의 경우에는 특정한 수학적 범주 안에서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디터미니스틱 모델링을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은 항상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범주 안으로 개인 튜닝을 해야지만 수렴한다. 그래서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라고 하는 모델 기반의 기법이고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입니다. 스토캐스틱하지 않아요. 물론 현상은 센싱하는 것과 액추에이터가 스토캐스틱하게 되어 있지만 내가 가라고 해도 요만큼만 가고 10도 가라 했는데 그 근처에서 여기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여기 모자르거나 조금 더 가기도 하고 그런 스토캐스틱 세계관인데 얘가 확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계지만 우리가 얘가 수렴이 돼서 특정 값에 가도록 에러를 줄이도록 모델이 된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하지만 얘들의 오차 범위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 에러가 얼마 이상보다 작게 만들어놓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랜덤한 것들이 과연 꼭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요. 랜덤한 녀석들을 이용해서 약간 흔들어주고 퍼터베이션 또는 확률적으로 변이, 돌연변이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GA들, 이 GA도 옵티멀 기법 중에 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여기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GA의 경우에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위에서 좋은 게 나온다 또는 나쁜 게 나온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생긴 사람만 살아남는 형태의 또는 특정한 오브젝티브 펑션, 코스트 펑션 형태로 최적화를 수행을 하긴 하지만 그게 연속적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튀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근처에 찾아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1, 2, 3학년 동안 그리고 진학학기까지 거의 대부분 배운 것들이 다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인데, 로봇공학 자체가 2005, 6년, 7, 8년도부터 스토캐스틱 세계관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옛날 얘기들인 겁니다. 뭐 우리 과가 다른 학교보다 되게 빠르게 학부에서 대학원급의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배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옛날 것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학교들은 더 오래된 거, 제가 학교 때 배운 것만큼 그 정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과는 뭐 로봇에 특화된 과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스토캐스틱 세계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 슬램 과목 같은 것들이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이게 로봇 세계관이 스토캐스틱하게 가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 GA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이게 지금 원빈인지 이게 지금 박서준인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번을 돌리든 1000번을 돌리든 10만 번을 돌려야 될지 10억 번을 돌려야 될지 결정을 못하죠. 이게 최적화된 마지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은 로컬 옵티멀에 가까운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더 돌려야 될지 덜 돌려야 될지, 여러분들 강화학습법 해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점 이렇게 직선에 비슷한 수직이 몬테카를로에서 나오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더 돌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 사실 판단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법에서의 문제점은 이 GA하고 마찬가지로요. 이게 스토캐스틱 옵티멀 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 돌려야 될지 덜 돌려야, 이 정도면 멈춰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랑 큰 변화가 없으면, 특정 범위 미만이라면 지금은 멈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한 1000번 돌려 그리고서 끝내는 그런 스타일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터미니스틱하고 스토캐스틱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은 솔루션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를 뭔가 타고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쓴다면,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은 무언가 솔루션 주변에 갔을 거야. 랜덤 프로세스들을 계속 때려 넣어서 학습을 해서, 또는 뭔가 데이터를 많이 투입을 해서, 요새 딥러닝 데이터 많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많이 투입하면 얘가 옵티멀에 수렴을 하게 하지, 그게 솔루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법론적인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은 뭔가 솔루션 주변에서 분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솔루션 주변 언저리에 있을 뿐이지 이게 솔루션이다 라고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가 스토캐스틱 방법인가?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다뤄볼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로봇 학습 때부터 좀 배워 나갔었습니다. 이게 스토캐스틱의 또 다른 말로는 그냥 확률적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스토캐스틱 또는 프로바빌리스틱 메소드 방법론들은 뭐가 있는가? 얘들은 정확한 하나의 값을 찾아 들어가는 유형의 방법은 아닙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특정한 값 주변에 최적화된 어떤 값들의 분포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 목표예요. 스토캐스틱은 답이 하나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유형의 분포도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때리면 얘는 화를 낼 거야. 하지만 오늘은 화를 냈지만 내일은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대략, 제가 말을 할 때 뭐 대충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스토캐스틱 사고관이라 볼 수 있죠. 뭐 대충 까만색이면 되겠네, 대충 그 정도면 되겠네, 하지만 오늘은 내가 그 정도면 되겠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충, 대략, 뭐 적당히, 어느 정도, about, 이런 표현들이 아주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서 저희 와이프가 환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토캐스틱 세계관은 좀 그런 유형의 것들이 되겠습니다. 뭔가 딱 부러지는 맛은 없습니다. 딱 부러지는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한 사람이죠. 정이 없죠. 네. 약간 스토캐스틱한 것들이 좋습니다. 자, 이 스토캐스틱은 약간 그 랜덤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랜덤은 정말 브라우니안 운동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인데, 이 스토캐스틱은 확률론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평균값 주변에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뭐 완전 랜덤한 거,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가 무한대인 거죠. 표준 편차가 무한대가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된 커브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옆으로 퍼지잖아요. 네? 이거 제일 높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커브가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즉 꼴리는 대로 나오는 성향이 커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눕기 시작하고요. 네. 점점 커지게 되면 마지막에 모든 확률이 똑같은, 네. 모든 경우의 수 랜덤 베어리어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X축입니다. X축은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랜덤 변수. 이 녀석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출 때 확률 밀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브라우니안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 이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스토캐스틱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캐스틱 환경은 뭔가 랜덤하지 않고 완전 랜덤한 건 아니고요. 특정한 값 주변에서 랜덤하게 분포하는 것들, 분포,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들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봇공학에서 보는 스토캐스틱은 거의 확률 밀도 함수를 토대로 해서 특정한 값 주변에 분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스토캐스틱이라고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